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제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일시에 다 회수해버리면 그 여파로 한국 경제는 망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아베의 수출금지 조치보다도 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이 공식적으로 입 밖으로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이 금융제재를 가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걱정들이 가끔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다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한국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던지 다른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해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소다로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소다로는 총리를 지냈던 할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자신 역시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베 내각에서 2인자의 역할인 부총리 겸 재무상을 역임하고 있는 일본 정치계의 실세입니다. 또한 그의 증조부가 시작한 아소탄광이라는 탄광회사를 시작으로 2차 대전 중 재벌이 되어 지금은 계열사를 90개나 거느린 일본의 재벌 그룹인 아소그룹의 장손입니다. 정말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일본 정치 명문가 출신의 정치인이지만 아소다로가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식과 망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정치인들 중 일부가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 못된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망언 제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망언 제조기라는 표현의 원조는 바로 이 아소다로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의 입은 결코 마르지 않는 망언의 샘으로써 마치 숨을 쉬듯 끊임없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 망언계의 살아있는 화석이자 에이스입니다. 망언에 있어 다른 정치인들이 그냥 커피라면 아소다로는 TOP인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2차 대전 중 아소탄광을 운영하며 일약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소탄광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무려 2만 명 넘게 끌고 가 노예처럼 부렸던 A급 전범 기업입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조선인들을 노예나 짐승 부리듯 하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한국이나 한국인을 보는 시선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창씨개명은 원래 조선인들이 자신들도 일본 이름을 갖게 해달라고 졸라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며 한글도 원래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무식한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 강연 중에는 전후 일본의 경제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았는데 정말로 운이 좋게도 한국 전쟁이 발발해 주었고 그 덕분에 일본 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 라는 믿기 어려운 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소다로의 망언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일본인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망언력을 선보인 적이 많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너희 같은 상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총리 시절 노인들에 대해서도 마냥 먹고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왜 국가가 내주어야 하나 노인들이 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라고 말한 데 이어 공영TV에 나와서도 노후가 걱정이라는 노인들에 대해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있을 셈이냐 라는 탈지구급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여 다수의 한국인 피난민들이 일본으로 오게 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 경우 사살이 답이다 라는 과연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수준의 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그가 왜 일본 망언계의 TOP인지 아소다로의 망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리스펙트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망언은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는 그가 최근에 한 망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소다로의 말처럼 그리고 일부 한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일본이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의 경제는 무너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 두 분의 경제 그리고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본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아주 안정이 되어 있어 설령 일본이 금융제재를 가한다 해도 돈줄이 막혀 문제가 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히며 일본발 대출 또는 채권에 대한 방어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일본의 금융제재는 일본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는 아소다로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금융제재 시나리오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반도체 수출 보복과 비슷한 논리인데 한국에게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피해가 더 적을 것이며 국내에 있는 일본 자금은 다 합쳐도 111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만기가 돌아와 일본이 그걸 일시에 다 빼버린다 해도 한국 경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소재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 자금이 철수해도 달러, 유로, 위안 등 한국의 선택지는 많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절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생각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게다가 국제금융사업에서는 신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보복용으로 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던 한국 금융시장에 다시는 발을 담글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중국 청두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여전히 양국의 입장 차만을 확인하게 되어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융 제재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추가 보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난 5개월 동안의 상황이 보여주듯 일본은 어떤 무기나 방식으로도
더 이상 한국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게는 남은 카드도 그렇다고 숨겨놓은 카드도 없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의 피해는 더 커져만 갈 것이고 지금까지는 힘겹게 센 척하며 버티고 있던 일본 정부도 내년 봄쯤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재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보상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혼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이미 너무도 늦어버린 보상과 마음의 평화가 꼭 찾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I've got this feeling. 우길승천기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우길승천이라는 고사성어와 잘못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우길승천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냥 우길기라고 부릅니다. 1870년 전후 메이지 시대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이 옛날 나라에서 요즘 나라로 탈바꿈한 짧은 시기를 뜻합니다. 사무라이와 칼의 시대가 끝나고 총과 쇠로 만든 군함으로 무장한 신식 군대의 시대가 시작된 기간입니다. 이렇게 새로 조직된 일본 제국 군대의 공식 군기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우길기입니다. 보통 해군에서 많이 사용되어서 군함기라고도 부릅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1954년 자위대가 창설하면서 다시금 공식 군기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길기의 디자인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고들 합니다. 중앙에 빨간 원이 태양을 상징하고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태양의 광선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일, 태양, 본, 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은 태양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극동에 위치한 일본으로서는 이 우길기가 자신들에게 썩 잘 어울리는 상징이라는 믿음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웃긴 믿음인지는 이 영상 후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기를 언급할 때 자주 비교되는 문양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사용한 나치 문양, 독일어로는 하켄크로이츠라고 불리는 이 문양은 사실 스와스티카 또는 스바스티카라는 이름을 가진 문양입니다. 스와스티카는 독일의 고유 문양도 아니고 2차 대전 때 갑자기 생겨난 디자인도 아니고 더더욱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려 5,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종교 문양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스와스티카를 사용한 흔적이 많고 초기 기독교에서조차 사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문양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반나치법이라는 특수법을 통해 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이 문양을 입고 있거나 사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날 일장기가 앞뒤로 크게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녔을 때와 같은 비슷한 경멸의 눈총을 주변 모두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오히려 과거 제국주의의 역사에 대해 반성은커녕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다시금 그때의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사람과 짐승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길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페라리나 포르쉐 또는 람보르기니 같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를 보면 그 디자인이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과거 중세부터 유럽에서 가문을 상징할 때 그 문장을 방패 모양으로 디자인해 사용해온 전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로 전쟁 때 개발된 것인데 기사들이 커다란 투구로 인해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쉽고 빠르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방패에 식별하기 쉬운 커다란 문양을 넣은 것이 그 뿌리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각 다이묘들, 그러니까 일본 지방 짱들, 이 가문에서도 자신들만의 문양을 만들어 사용을 해왔습니다. 영화 명랑을 보면 몰려오는 일본 해군의 군함이나 진군하는 육군들 사이로 다양한 형태의 문양들이 있는 깃발들이 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집한 각각의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문장을 달고 전쟁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본의 문양들은 주로 단순한 도형을 기초로 한 기하학적 디자인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길기 역시 이렇게 과거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일본의 전통적 문양을 응용한 것이며 1870년 일본이 제국군을 창설하고 이후 대동하기 정신과 함께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며 천황의 군대가 햇살처럼 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간다 라는 의식을 고무시키기 위해 만들어져 사용되어 왔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름부터 태양의 나라이며 그 이름에 걸맞게 마치 태양의 광선이 사방으로 뻗어가듯 천황의 군대가 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지배한다는 상징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어 왔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길기에 대한 흥미로운 기원이 있어서 여기 소개합니다.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이안 시대라고 불리는 8세기경 일본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지금은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어느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 고승이 가진 신통력이란 바로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주로 꿈에서 자신이 본 것들을 해석하여 예언서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승은 일본의 미래를 암시하는 엄청난 광경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깬 고승은 분명 그것은 아주 찬란하고 대단한 광경이었지만 자신이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이것은 미래 일본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국가, 즉 태양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지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꿈에서 그가 본 것은 그의 해석대로 엄청나게 밝은 태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빗줄기가 퍼지는 너무나도 찬란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 태양이고 사방으로 퍼져가는 태양의 찬란한 빗줄기는 바로 일본의 힘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고승은 자신이 본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함께 자신이 몸담고 있던 밀교 사찰에 그 비서를 숨겨두었는데 약 1000년이 흐른 뒤 메이지 시대에 와서 그 사찰을 보소하는 과정에서 그 비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의 위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비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본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문양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길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산업과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던 시기였기에 그들은 이 상징을 앞세워 희망의 차 미래를 향해 그리고 세계 정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승이 꿈에서 본 것은 태양도 태양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빗줄기도 아닌 바로 핵 분열이었습니다. 약 1100년 후 있을 일본의 미래에 대한 고승의 예언은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했던 것입니다. 고승의 예언처럼 그리고 그들의 바람처럼 1945년 8월 일본은 아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요. 이것은 선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은 자들에게 역사가 가르쳐준 스파르타식 교훈입니다. 그 두 번의 찬란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일본의 선한 사람들에게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민족이 36년 동안 그 수백 수천 배의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동안 자신들을 1등 민족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마음대로 2등 민족이 되어버린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관동 대지진 당시 죽창과 쇠꼬챙이를 들고 몰려다니며 조선 사람이 보이는 대로 찌르고 태우고 괴롭히다가 죽였던 자발적으로 모인 일본의 그 많은 자경단 앞에 공포에 떨다 고통스럽게 죽었을 수천 명의 이름 없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당시 원폭으로 피해 입은 일본인들에게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직은 분에 넘치는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조들에 대한 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을 이기지도 못했고 일본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도 그 모든 만행에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고 잊자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가 이들 때문에 겪었던 같은 역사의 비극의 위험을 우리 후세에게 되물려주는 실수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함께 아픈 과거를 정리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그 멍청한 우길기를 고집하며 힘과 무기로 과거처럼 이웃들을 괴롭히고 진누를 궁리만 한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어쩌면 역사는 다시금 일본이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 I see. 네, 한 칼럼이 게재되었는데 이 글은 야후 재팬에서 실시간 1위를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급감은 길게 보면 일본에게 이득이다 라는 제목의 이 컬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관광 불매 운동 때문에 특히 대마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현재 약 80%의 매출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관광 산업에 있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건 거의 관광 식민지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이 빨리 화해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 관광업은 폐업하고 만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관광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양국 간의 역사 문제나 반일 정서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관광객 급감은 일본에게 있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남아와 같은 한국 외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관광 대국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컬럼을 올린 쿠보타 씨는 아마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에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가로운 소리를 할 수는 없죠. 어떤 정신나간 태국인이 아니면 인도네시아인이 그 돈 주고 대마도에 놀러갑니까? 지금은 대마도로 가는 배편도 거의 모두 끊긴 상태이고 그래서 대마도의 국제 항구까지 폐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남아인들은 뭘 타고 대마도로 가나요? 대마도에 공항이 있나요?
지금 한국인 관광객 급감 사태는 일본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라니요. 자위대가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자위 실력이 아주 좋네요. 그 기회 잘 살려서 꼭 동남아 관광객들을 지금처럼 1년에 50만 명씩 유치하는 관광 대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국가들이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는 전쟁 폐허에서 이걸 60년 만에 해냈지만